혹시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2주 차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방학입니다. 조금만 더들 버티시면. 자, 퀴즈 보셨고요. 피드백 그 질문을 몇 개 올려주셨는데요. 답변을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긴 할 텐데 한번 뭐 그냥 올라왔으니 같이 보면은 AI 분야는 인간의 개입 없는 쪽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원본 소스 데이터에서 아웃라이어가 발견되는 경우, 레이블이 잘못 붙여진 경우, 이게 그 아웃라이어나 레이블이라는 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다는 거죠.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든 뭘 하든 인간이 어떤 어트리뷰트를 이 태스크의 목표로 잡을 것인지를 정했다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레이블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웃라이어라는 것도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어널리틱한 펑션으로 쓰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경우에는 나는 X라는 이미지는 이런 것들만 고려하겠다라는 기준이 있고 그거에서 심하게 벗어나면 아웃라이어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픽셀들이 많이 깨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자, 그거는 근데 by definition 태스크라든지 레이블을 define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경우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즈라든지 좀 더 우리 학습하는 걸로 치면은 요즘은 다 언슈퍼바이즈로 많이 넘어갔다 보니까 조금 더 아주 최근 건 아니고 비교적 그래도 비전을 한참 열심히 하던 시절에 해당되는 문제들인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고치는 게 중요한 문제였죠. 실제로 이걸 고치기 위한 연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고치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예, 그걸 잡아내는 거죠. 어떤 게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 건지.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볼 거면 어차피 레이블 새로 붙인 거랑 같으니까 그건 이미 레이블 붙일 때 이미 작업을 했던 건데 그래도 남은 것들 처리하는 거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인플루언스 펑션이라는 게 있죠. 인플루언스 펑션이라는 게 X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클래시파이어가 이미 있으면은 클래시파이어 아웃풋 쪽에서부터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서 봤을 때 내가 그 정답 클래스하고 좀 많이 다르게 생긴 그레디언트가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아웃라이어를 없애는 게 맞고 잘못된 레이블도 고쳐야 되고 또는 그 레이블 잘못 붙은 거를 지워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러 레이블이 좀 잘못 붙은 거를 일정 숫자만큼 넣어가지고 학습에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온갖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언슈퍼바이즈로 넘어오면 갑자기 다 무의미해지죠. 왜냐면 언슈퍼바이즈로 넘어오면은 학습을 하는 여러 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걸 여러 개를 디파인 해야 되고 여러 개 디파인 하는 이유는 태스크 제너레이션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관점으로 정확하게 하나의 태스크로 핀포인트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운스트림 태스크 리스트로 그 세트로 디파인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레이블을 붙인다는 작업도 되게 애매한 작업이고요. 왜냐하면 태스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아웃라이어라는 걸 말하는 것도 되게 애매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클립 같은 거 학습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텍스트하고 이미지 페어로 학습을 하는 건데 이미지 중에 이런 뭐 화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화면이 좀 픽셀이 깨졌다.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픽셀이 정말 이상하게 돼 있는 이미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생각했을 때 그걸 아웃라이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가 정말 충분히 많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언스파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아웃라이어가 아니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확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피처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아웃라이어라든지 레이블 잘못된 거라는 걸 디파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도 논문 리뷰한 것 중에 컨퍼런스 논문 중에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논문이 있어가지고 언슈퍼바이즈 러닝 하는데 왜 인풋 이미지라든지 인풋 쪽에서 뭔가 원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버리는 일을 왜 하지요? 라는 리뷰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위드로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문제 푸는 문제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슈퍼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by definition 이런 걸 디파인할 수 없다가 설명이 되고 슈퍼바이즈인 경우에는 여전히 아주 많이 풀고 있는 중요한 태스크인 걸 중요한 문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거는 인포메이션 바틀렉하고 CPC가 러스 관점에서 반대인 것 같다. 인포메이션 바틀렉은 뭔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러고 CPC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질문에 사실 답을 이미 적어 주셨더라고요. 여기 적어 주신 것처럼 질문자께서 적어 주신 것처럼 인포메이션 바틀렉은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늘리는 방식이고 CPC는 그 늘리는 거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방식이고 다만 이제 인포메이션 바틀렉을 하거나 인포메이션 바틀렉이 나온 직후에 했던 딥 인포맥스 이런 논문들은
어디하고 어디를 비교하면서 MI를 맥시마이즈 할 거냐? 그게 사실 잘 설계가 안 돼 있어서 학습이 잘 안 됐던 거죠. 지난 수업에 설명드린 것처럼 딥 인포맥스 뒤를 이어서 나온 논문들, 결국 싱클레어 가서 명확해진 거는 어그먼티드 비율을 사용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쭉 계산이 돼서 올라간 리프레젠테이션에서 MI를 재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할 리프레젠테이션을 벡터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 프로젝션 헤드라고 그러는 걸 프로젝션 헤드라는 걸 통과시켜서 디멘션이 작아진 그 버전에서 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재야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젝션 헤드가 뮤추얼 인포메이션 재는 거에 일부러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텍처라든지 학습 기법 면에서 되게 발전을 하면서 결국은 맥시마이즈 하는 것만 살아남은 게 이제 싱클레어에 해당되는 거고, 인포메이션 바를레온 두 개의 개념이 있고, 딱히 뭐 대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딥러닝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태스크라든지 도메인 따라서 학습이 잘 되는 방식이 상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제너럴라이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강의 초반에 계속 얘기한 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 어떤 메소드적인 관점에서도 이 메소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쓰면 도움이 되는 메소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데이터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바를렉으로 더 잘 되는 문제도 있는 거고, CPC처럼 그냥 맥시마이즈만 하는 걸로 더 잘 되는 것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수업에서 또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은 MI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그 개념 자체도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단지 그걸 맥시마이즈 하면 정말 잘 되는 것이냐. 그거에 발레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적으로 MI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 좋은 고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어떤 때는 이런 게 가장 성공적이었고 어떨 땐 저런 게 성공적이었다.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가 지식을 늘려나가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까지 살아남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식이 딱히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동네입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후속 질문 있으시면은 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구글 닥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스케줄인데요. 스케줄 바뀐 거 없고요. 이대로 갈 거고 우리 선거 날은 수업 안 하기로 했거든요. 안 해도 되죠?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하셔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6월 3일 날은 선거여서 수업을 안 할 건데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보는 거 대신에 또 과제 있다 어나운스 해드릴 건데 과제를 지난번 과제 1 하셨던 것처럼 과제 2를 해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연사분을 좀 모셔서 요즘 뭐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팀 중에 그 뭐랄까요? API를 안 쓰는 팀 중에서 API, 그러니까 LLM API 콜로 지금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직접 인하우스로 파인 튜닝 하면서 이런저런 서비스 하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그 심지어는 이익을 남기기 시작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또 대표분을 알아가지고 엔지니어 분들 좀 연결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가지고 그분들하고 어제 미팅을 잠깐 했는데 오셔서 마지막 날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조금 더 뭐랄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나간 거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 좀 아쉬워서요. 요즘 돌아가는 거 얘기를 사실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실제 실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실 겁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6월 10일은 아마도 온라인은 안 할 것 같고요. 6월 10일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이니까 다들 강의실에 오셔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아예 녹화를 아예 안 하고 이 줌을 아예 안 킬지 모르거든요. 조금 더 제가 조교님하고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과제트 리뷰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강의실에 안 계시면 보너스 점수를 안 줄까도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외부 연사분 강의를 하고 마지막 수업은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제2 관련해서는 이제 조교님하고 좀 잠깐 얘기했는데 조교님은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는 학부생이었던 시절이 훨씬 더 가까우시다 보니까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LLM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에 대한 심각한 걱정이 있으십니다. 저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요. 왜 걱정을 하세요? 다 어차피 그게 정답 아닌가요? 우리도 맨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교수님, 심지어 제출하기 전에 검토도 안 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조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제너레이트만 하고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로 내신 거면은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적어도 본인이 내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교님이 자꾸 저한테 뭔가 힌트를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걸 검토하면 됩니다. 이런 걸 돌리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반항하고 있는데, 근데 돌아가서 조교님의 높은
또 뭐라 그럴까 고견을 좀 들어보고 또 한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냥 공부하는 거에 포커스하는 게 저는 목표여가지고요. 뭘 하셔도 되는데 공부가 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카피 페이스트만 하고 나면은 도움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조금 읽기라도 하고 논문이라도 찾아보고 별로 시간도 안 들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캡, 라스트 클래스 리캡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뭐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연구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 수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돼서 이쪽 연구가 이렇게 발전하긴 했지만은 우리 loss 펑션 디자인하거나 학습 방법 만들거나 그 얘기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가 없는 동네입니다. 네, 진리가 없고 어널리티컬하게 증명해서 딱 그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결국 정말 중요한 거는 아는 게 많아서 그걸 가지고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인투이션이 좋아야 되고 어떤 재밌는 거를 인스파이어 돼서 이 동네 다른 동네에 가서 그거를 적용할지 이런 걸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 관점으로 연구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 컨트라스트 러닝까지 갈 수 있었다. 이게 대표적인 예제다. 그걸 설명드리는 게 저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목표예요. 굳이 인포메이션 티어리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많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클립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멀티모달이 다 열리는데 가장 큰 시그널을 준 게 결국 클립인데 왜냐면 생각 못했던 일들이 너무 잘 되기 시작할 때 항상 길이 열리거든요. 예,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절대 크레딧을 못 받는 동네고요. 가장 크레딧을 많이 받는 팀은 논문은 결국 성능적인 면에서 이 시절이 시작됐구나를 메시지를 날린 논문과 그 팀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멀티모달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된 연구 분야고 정말 많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그널을 보낸 논문은 이 논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립이라는 게 나온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컨트라스트 러닝이 싱클리어가 너무 잘 되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뭔가 큰 일을 뭘 할까. 근데 큰 데이터 돌려야 되는 일이고 큰 데이터가 있기도 해야 되고 컴퓨팅도 많이 써야 되고 예,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클립이었던 거죠. 그런 역사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동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은 연구자로서 정말 자리를 잘 잡으려면은 조금 더 어떤 연구에 포커스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트릭 설명도 마지막에 드리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발전한 역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라서 제 입장에선 조금 애매하네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오늘 설명드릴 논문에서도 매트릭 관점 논문들이 종종 있거든요. 매트릭도 절대 약한 관점은 아닙니다. 예, 다만 좀 더 이제 인플루언스의 관점으로 메인들이 흘러가긴 했지만은 매트릭 관점으로도 연구들이 쭉 있었고 이제 이 싱클리어 이후에 나온 논문들 중에서도 매트릭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쓴 논문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설명을 한두 개 정도는 아마 드릴 것 같고요. 자,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자, 오늘은 그냥 컨트라스트 러닝에 관련된 그냥 이런저런 토픽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을 정리를 끝낼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 이 토픽은 컨트라스트 러닝에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할 리프렌테이션 설명해도 되는 건데 아마 그 비디오 우리 어린이날 공휴일일 때 들으셨던 그때 보셨던 비디오에서 아마 이 얘기를 제가 일부 했을 텐데요. 그거에 조금 더 익스텐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왕 예, 우리가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사용했거든요. 이쪽 컨트라스트 러닝 쪽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언슈퍼바이즈 러닝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뭘 정할 거냐라는 거고 그거를 리니어 프로빙에 해당되는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메소드를 다 같이 그 문제를 다 같이 풀면서 온 게 그 중요한 역사인데 줄기인데 그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에 대해 사람들이 거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벤치마크로만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써져 있는 것처럼 리니어 이밸리에이션은 건 정말 간단한 건데요. 이게 싱클리어로 이게 학습을 하면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프로젝션 헤드라고 해서 버리는 애고 실제로 쓰는 네트워크는 여기 있는 요 F인 거고 그럼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보기 전까지는 이미지넷으로 학습한다 그러면 이미지넷으로 그냥 언슈퍼바이즈로 학습을 쭉 하면 되는 건데 결국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을 볼 때는 여기다 리니어 레이어를 살짝 달고
예, 정말 리니어 매트릭스 하나죠. 이걸 딱 달고 이쪽 아웃풋은 클래스 개수만큼이고 이 밑에는 피처 개수만큼이고 이걸 단 다음에 얘만 파인 튜닝을 하죠. 파인 튜닝이라기보다 얘를 그냥 트레이닝하는 거죠. 그 이미지넷 레이블 붙은 슈퍼바이스 데이터로. 그래서 이런 리니어 레이어를 보는 걸 이걸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을 하는데 싱클리어 논문뿐만 아니라 모든 논문, 상당히 많은 논문이 그런데 봐보면은 그냥 결과물을 봐보면은 그냥 다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이에요. 뭔가 어블레이션을 해야 되거나 분석을 해야 되면은 내가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을 해봤는데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퍼포먼스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전부 다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벤치마크는 제일 이쪽 동네에서 이용과 한참 하던 시절에 제일 중요했던 벤치마크는 뭐 CIFA 10, CIFA 100, 그 다음에 이미지넷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결과,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그것들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태스크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뭘 했었죠? 하나 더 있었는데 디텍션 문제를 풀었든가. 그래서 뭔가 코코 디텍션 문제? 그 아마 그거까지 해서 아마 3가지 정도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딱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닌 것들 또 조금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이거 잘 하면은 보통 나머지도 그럭저럭 잘 해가지고 보통은 이미지넷 성능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시절에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이렇게 열심히 봤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가장 근접성이 있는 논문이 이 논문인데요. 리니어 프로빙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논문이 이제 16년에 나왔고 저희가 한 2019년, 20년쯤에 이 논문을 보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논문인데 사람들이 정말 안 읽고 저기 컨트라스트 러닝 쪽에서도 아무도 사이트 안 해가지고 지금도 아무도 사이트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안타깝다. 안타깝다. 크레딧 하나도 못 받았네라고 생각했던 논문인데 다행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이트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컨트라스트 러닝 때문에 사이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 논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논문이 2017년도 논문이 2016년도에 이미 올라온 논문인데 저자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은 뭔가 뉴럴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싶은데 분석하는 기법이 너무 없다. 근데 레이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쪽 레이어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저쪽 레이어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 분석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할까?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리니어 프로브로 붙여서 정확하게 말하면 리니어 매트릭스 하나를 그냥 갖다 붙인 다음에 일정 레이어, 아무 레이어나 관심 있는 레이어에 그 리니어 매트릭스 하나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봐보자 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이제 싱클리어나 이런 데서는 항상 끝에만 붙여가지고 밑에 있는 게 피처니까 여기 있는 게 피처니까 피처를 인풋으로 사용했을 때 리니어 세퍼레이션만으로 얼마나 잘할 거냐를 보는 게 스탠다드 방식인데 이 논문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제안한 건 아니고 어느 레이어든 상관없이 이렇게 매트릭스 하나 갖다 붙이고 트레이닝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은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나온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설명인데요. 이게 논문에 나온 피겨 1이거든요. 피겨 1 설명이 뭐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우리가 보면은 도망갈 생각이 난다. 예, 시스템 1이죠. 보자마자 뭔가 무섭다, 도망가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이미지니까 이걸 픽셀 숫자로 변환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된대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게 이 이미지 픽셀을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걸 알고 있고 이미지에 있는 모든 정보는 사실 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바이너리로 내려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이 숫자를 담고 있는 이미지는 사람이 봐도 도망갈 마음이 들지 않는다. 가자에 잡아먹힌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 그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여기 쭉 써져 있는 게 뭐냐면 1번이 Computational Convenience Matters라고 써져 있는데 not just entropy. 그러니까 정보의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포메이션 테오리적인 관점이 어떤 정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얼마나 손쉽게 컴퓨팅으로 프로세싱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설명한 거는 바이프라다. 이것도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정말 이미지넷 하나 가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성능 높이는 것과 관련된 온갖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가 달려 있고 고전에 소프트맥스가 있고 그러니까 뭐죠? 리니어 레이어가 저 마지막에 붙어 있죠. 소프트맥스 아니죠. 소프트맥스 결과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맥스가 있긴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생각하니까 헷갈리네요. 그래서
리니어하게 세퍼레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컨셉이 있는 상태에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쭉 계산하면서 내려간 것 자체가 리니어 세퍼레이티를 되게 인커리지하게 되고 그 인커리지하는 게 단지 끝에 쪽뿐만 아니라 밑에 쪽까지 쭉 내려가게 된다. 그 설명을 해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 특히 이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종종 나오는 얘기거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기도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다른 논문들에서도 되게 주제로 종종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이 정말 약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풋에 정보가 있잖아요. 어차피. 인풋에 정보가 있는 거고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면서 정보를 더 생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보란 건 없어요. 그게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수업 시간에 안 다뤘지만 아주 간단한 수식이 있어가지고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걔를 어떤 펑션을 통과시키면은 그 펑션은 정보를 얘에 관계된 새로운 정보를 주지는 못하는 펑션이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질 수만 있지 늘어날 수는 없다라는 게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인데요. 예, 뉴럴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데이터 프로세싱 이니퀄리티가 해당이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마르코브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근데 도대체 우리 이걸 왜 쓰는 거냐? 그러니까 정보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예, 그거를 이제 컴플리먼트 하는 관점이 여기 있는 이 관점이다. 그래서 정보가 있다 없다의 관점이 아니라 정보를 쓰기가 쉽냐 안 쉽냐라는 관점이 정말 중요한 거고 딥뉴럴 네트워크가 뭘 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정보를 잘 쓸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네, 그 관점입니다. 이렇게 되고 어, 예. 예, 요거는 4번은 그냥 제가 적어놨던 건데, 이것도 가끔 하던 생각인데, 초기에 연구할 때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다 리니어 레어 달고 뭐 이렇게 학습하는 이런 거 할 일이 있으면은 이런 거 할 때, 초기에는 여기다 nearest neighbor를 달 때도 종종 있었고요. 그 학습을 안 할 거면. 아니면은, 서플 벡터 머신 다는고 그거 학습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초기 연구에서는 서플 벡터 머신이 아직도 서플 벡터 머신이 잘 나가던 시절에서 연결되어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재밌는 게 우리 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 학습할 때 뒤쪽에다가 조금 더 복잡한 네트워크를 맨 끝에 붙여놓고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인데 조금 더 복잡한 걸 뒤에다 그 역할하는 서플 벡터 머신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을 붙이고 뭘 하려고 그러면 성능이 오히려 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아주 단순한 리니어 레이어 하나 붙여놓고 그냥 소프트맥스 쓰는 게 성능이 제일 잘 나옵니다. 보통은. 네, 적어도 저희가 해봤던 실험이나 또 그렇고 사람들이 실제로도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걸 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게 이제 이유는 굳이 아무도 설명을 안 하지만 굳이 설명을 하면은 옵티마이제이션 수업에서 했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레디언트가 잘 흘러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펑션을 잘 찾아가는 게 목표인데 뒤쪽에서 어떤 클래시컬한 개념의 머신러닝으로 조금 더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는 애를 뒤에 붙이는 것보다는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는 애를 붙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소프트맥스하고 리니어레하고 그게 그냥 베스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논문에 이제 보여주는 내용은 사실 저한테는 이 메시지가 늘 생각하던 건데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줘가지고 너무 와닿는 얘기였고 실험 자체는 사실 정말 간단해요. 논문에 있는 실험은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이니셜라이즈만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냥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정말 리니어리어 하나만 학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느 네트워크로 한 거죠? 네트워크 이름이 안 보이네요. 예, 뭔가 당시에 많이 쓰던 네트워크 중 하나로 한 건데 그냥 이니셜라이즈만 한 걸로 한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에다가 리니어 레이어를 붙이고 학습을 하면 성능이 안 나와요. 예, 다르게 말하면은 리니어 세퍼레이티가 되게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초기화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근데 중간에 있는 레이어는 오히려 에러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중간에 있는 레이어들은 사실 학습도 안 했어요. 학습도 안 했고 그냥 이니셜라이즈만 돼 있는 네트워크인데 단지 이 랜덤 파라미터 값들이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몇 레이어 통과한 것만 가지고도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리 linearly separation이 훨씬 쉬운 피처들로 바뀐 것이고 실제로도 그 레이어에다 리니어 프로빙을 붙여가지고 리니어 프로브만 학습을 해보면은 성능이 꽤 잘 나오고 이것도 잘 알려진 결과인데 이런 결과를 보여줬던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죠. 단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안 해도 단지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정보가 정리가 잘 된다. 쓰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데이터는 MNIST를 써가지고 정말 너무 심플한 데이터를 쓰긴 했네요. 그게 되고 이거는 이미 학습을 한 네트워크를 하나 학습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테넷폭이나 해서 MNIST인데 테넷폭이나 돌려가지고 봤더니 이제 끝에 레이어도 잘 되죠. 이제 학습을 충분히 하고 나니까 리니어 프로빙으로 어떤 레이어도 전부 다 정보를 뽑아내기가 쉽게끔 잘 정리가 돼 있더라. 이런 설명이고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ResNet 50에 대해서 한 건데 ResNet 5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데이터를 했을 것 같은데 예, ResNet 50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쭉 해놓고 보니까 리니어 프로빙한 성능이 뒤쪽에 있는 레이어일수록 성능이 잘 나오더라. 밑에 쪽보단 뒤로 갈수록 성능이 잘 나오더라. 이런 걸 보여준 거고요. 근데 항상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정말 이게 꼭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 보니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자, 어쨌든 이 오리지널 월크는 인터미디엇 레이어를 이해하기 위한 거였고 스탠다드 어세스먼트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스탠다드 어세스먼트로 마지막 레이어에서 하는 그게 이제 자리 잡은 거고요. 자,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건 정말 스페셜한 애예요. 왜냐하면 리니어 레이어 하나만 학습하다 보니까 정말 정보가 리니어 잘 깨끗하게 쉽게 정리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linearly separable 해야 되거든요. 근데 MLP 프로빙을 써서 쓴 논문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이제 이런 논문 안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MLP 프로빙을 해서 성능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computationally useful한 정보가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는 컨셉이 망가진 거잖아요. 왜냐면 거기 정보가 있긴 한데 좀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내가 MLP 프로빙 하면서 MLP 레이어를 정말 학습을 잘했더니 클래시파이가 정말 잘 되더라. 그러면은 사실 MLP 프로브에 인풋으로 들어온 애는 정보가 잘 정리돼 있다, 컴퓨테이션ally 이지하게 잘 돼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그걸 확인을 못 할 거면 왜 프로빙이라는 걸 도대체 왜 하냐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다, 컴퓨테이셔널리 유스풀하다는 컨셉이 아닐 경우에 프로빙을 해서 뭔가 성능을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MLP 프로빙을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개념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써져 있는데 뭐 이런저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뭐 써져 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컨트라스트 러닝에서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컨트라스트 러닝에 우리 궁극적으로 제일 그 두 이미지 비교할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는 프로젝션 헤더까지 다 통과한 다음에 결국 하는 거는 코사인 시뮬레이트 재는 거죠. 물론 러스 펑션은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받아서 그거에 템퍼레처로 나눈 다음에 그걸 익스포넨셜에 취해가지고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분자분모에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러스를 만들긴 하지만은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이 g, xi, yi라는 게 그냥 코사인 시뮬레이트를 그냥 재는 거고 노멀라이즈 코사인 시뮬레이트 재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리니어 프로빙이 의미 있는 일이고 MLP 프로빙은 도대체 이거는 컴퓨테이션의 유스풀 관점으로 봤을 땐 도대체 왜 이런 성능을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러스가 너무 복잡하다면 언스퍼바이즈 러닝을 하는데 러스가 정말 복잡한 거 우리가 붙여놓고 학습을 했다면은 과연 그 러스가 좋은 값이 나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컴퓨테이션의 유스풀 관점으로 봤을 땐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스 자체도 정말 간단하지 않았다면은 리프레젠테이션도 좀 복잡한 애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복잡한 애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러스하고 잘 맞아서 결국 그 러스를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과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뭔지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피처를 뽑는 게 목적인데 그 상황에 뭔가 복잡성이란 게 남아있는 피처를 뽑았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단순한 코사인 시뮬레리티가 마지막에 러스로 사용되는 거는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정말 시그널이 약한 애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게 시그널이 약한 것 때문에 학습을 오래 해야 되는 거죠. 언스파이스 러닝으로 뭔가 컨트라스트 러닝으로 학습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능을 마지막에 소타를 찍으려고 그러면은 보통은 에포를 많이 돌려야 되는 게 이 코사인 시뮬레이트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들 하는 얘기죠. 과연 나의 러스 시그널이 스트롱한 시그널이냐, 위크한 시그널이냐. 예, 이건 당연히 위크한 시그널이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써져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지금 설명드린 그런 얘기입니다. 네, 노멀라이제이션에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마지막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는 노멀라이즈를 안 하면은 스케일에 의해서 다미네이트 되니까 코사인 시뮬레이트 값이 그걸 러스로 사용하면은
사실 아웃풋이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예처럼 512 디멘션짜리 벡터를 뽑아서 representation 벡터를 뽑아서 그걸로 코사인 시뮬레이트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정보는 512개 디멘션에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왜냐면 벡터 자체가 512 디멘션짜리니까. 근데 그 스칼라 값, 이 벡터의 앰플리튜드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는 512개 디멘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노멀라이즈 하고 나면요. 이 벡터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얼마가 남냐면 정확하게 511개가 남거든요. 그죠? 어느 벡터든 제가 원하는 각도로 511개 방향으로 다 조절해 놓은 다음에 노멀라이즈만 딱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딱 한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내 맘대로 고를 수 있거든요. 그죠? 하여튼 디멘션 값을 정할 수 있다기보단 디멘션 관점으로 나머지 511 디멘션을 정해놓고 이 한 디멘션 스칼라 이 앰플리튜드에 해당되는 값만 노멀라이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멘션 관점으로는 거의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노멀라이즈를 해도. 근데 이걸 노멀라이즈를 왜 하느냐? 이건 매트릭 때문이죠. 코사인 시뮬레이터의 매트릭을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512개 디멘션 정보가 이 인코딩 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서 코사인이라고 하는 코사인 시뮬레이터가 하는 명확한 지오메트리적인 개념이 있는 러스잖아요. 근데 이 러스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멀라이즈를 안 하면은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냥 이 계산값의 밖으로 혼자 뛰쳐나와서 바로 스케일링 팩터로 작용을 하는 되게 중요한 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걔를 그 역할을 못하도록 지워줘야 되는데 그게 노멀라이션인 거고. 근데 그렇게 해도 왜 잘 되느냐? 어차피 512개 디멘션 중에 511개 디멘션은 여전히 살아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코사인 시뮬레이터의 약점인 앰플리튜드에 너무너무 센시티브하다라는 약점을 노멀라이션을 통해서 지워버린 거고.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예를 들면 어텐션이라든지 여러분들 연구하다가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볼 경우가 정말 많을 텐데 코사인 시뮬레이터가 아니더라도 네트워크가 설계된 거에 따라서 노멀라이션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 프로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 그 노멀라이션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왜 노멀라이션이 안 붙어 있을까? 이게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게 노멀라이션이 다른 레이어에서 뭐 레이어 놈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데서 노멀라이션을 앰플리튜드 노멀라이션 이미 해줘가지고 굳이 거기서 노멀라이션을 따로 안 해줘도 다 프로덕트 하기 전에 대충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앰플리튜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분석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그러다가 중간에 다 프로덕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컴퓨테이션의 useful representation을 찾는 게 언스파이스 러닝의 또 중요한 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심플한 러스가 골라진 건 상당히 미닝풀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얘기고요. 리니어 프로핑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멀리 가면은 이런 띠오레틱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좀 복잡한 논문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저도 아주 제대로는 안 읽었거든요. 이 논문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이 논문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걸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워낙에 연구가 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연구들이 이 논문도 아마 리니어 프로빙 논문을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computationally useful한 information이란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샤넌 인포메이션은 크게 잘못됐다라는 설명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샤넌 인포메이션은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데 있다고 어차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딥뉴럴 네트워크가 무슨 짓 하는지 봐보면은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만드는 거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그 관점으로 이거를 분석한다. 그 관점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점으로 인포메이션 티오리 관점으로 러스를 디자인하고 연구를 한다.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설명, 그 모티베이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티베이션에서 시작해가지고 뭐라도 좋으니까 인포메이션 매저인데 컴퓨테이셔널 관점이 들어있는 인포메이션 매저를 만들려고 이론적으로 전개를 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Variational Approach, 근데 그 MI 에스티메이터도 봐보고 우리가 이제 이쪽 동네 연구를 쭉 흘러간 걸 봐보면은 계산이 너무 어려우면 결국은 다 Variational Approach로 가거든요. 뭔가 러스를 잘 디자인해 놓고 P하고 Q가 있고 Q라고 가정을 하고 내 뉴럴 네트워크가 Q를 만드는 네트워크인데 걔를 어떤 러스를 잘 정해서 잘 드라이브된 러스를 걔를 어떻게든 줄이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프로치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냥 그 어프로치를 데피니션을 그냥 가져옵니다. 그 어프로치를 이용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이란 개념을 셔넌 인포메이션을 좀 데피니션을 바꿔보자. 그래서 상당히 펑셔널한 그러니까 그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 메저인 거죠. 프레딕션을 직접 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통해서 어떤 값을 줄이든 늘리든 이걸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찾아지는 값이 의미 있는 값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디파인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전개된 부분 이게 프랙티컬하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해서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말이 되고 좋은 얘기지만 이론적으로 전개된 부분이나 프랙티컬하게 사용하는 게 그렇게 또 이펙티브하진 않아가지고 이론 연구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얘기들의 상당히 엘레강트한 이론으로 랩업되어 있는 버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이제 필요하신 경우가 있거나 이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면은 적어도 이런 논문들은 대신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컨셉과 개념들과 관련해서 할 수 있었던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면 또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usable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논문의 내용, 이 definition하고 이 부분들은 잘 사용 안 하지만 용어 자체는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usable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사실 딥러닝 동네에서 많이 안 쓰이고 있지만은 이게 아까 설명드린 이 논문으로 치면 computation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죠? computation의 useful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걸 딱히 완전 용어로 define 하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탈릭으로 돼 있는데 representation만 이탈릭으로 돼 있고 computation이 useful은 이탈릭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게 이탈릭으로 돼 있었으면 그거를 이 논문에서 용어로 지정을 한 것일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이게 중요하다고 그냥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텀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텀을 명확하게 부른 거는 여기서 usable information으로 부른 게 이 논문에서 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자, 유저블이 어쨌든 유저블의 포인트는 컴퓨테이션입니다. 컴퓨테이션 관점이고 우리가 결국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한다든지 지금 LLM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멀티모달 온라인을 하든 뭘 하든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은 정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쓰기 편하게 돼 있다 안 돼 있다입니다. 사실 멀티모달 연구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멀티모달에서 뭐 VLM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비전을 랭귀지에다 갖다 붙이는데 결국은 랭귀지가 중심이거든요. 랭귀지가 왜 중심이에요? 인간한테 가장 컨비니언트한 게 랭귀지니까. 인간이 알고리즘하고 모델하고 인터페이스 할 때도 텍스트가 가장 쉬운, 가장 범용적인 인터페이스고 생각을 정리해서 어떤 정보를 정리한다고 쳐도 텍스트가 우리가 늘 하던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하고 붙어있는 쪽은 텍스트, 랭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비전 같은 걸 갖다 붙이는 걸 할 때는 결국 비전 데이터가 다시 LLM이 결국 제일 중요하니까 LLM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얼라인 한다고 그러죠. 비전에서 나온 임베딩이 LLM 모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토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얼라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결국 다 유저블 인포메이션 관점이에요. LLM 관점에서 LLM은 상당히 복잡한 토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갖고 있는 앤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룰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LLM 토큰들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식들이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 방식들을 존중해서 만들어진 비전 임베딩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LLM 입장에서는 그걸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유저블 인포메이션이 돼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들이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상이 돼버렸지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용어로 잘 활용이 되지 않아요, 연구에서. 이런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그냥 얼라이먼트를 하면 성능이 올라갑니다 라는 말로 연구를 하고 그냥 얼라이먼트라는 단어를 사실 메소드인데 그거는 메소드에 해당되는 걸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컨셉으로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용어들도 잘 알아두고 논문을 쓰실 때도 이런 용어들을 쓰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저블 인포메이션이 이제 유저블 인포메이션이 하나 중요한 제 생각에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이제 또 돌아와서 이제 어그먼트 디자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싱클리어에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싱클리어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결국 리스트 오브 태스크를 하고 다이버스 태스크를 해야 되는데 태스크 제너레이션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자, 근데
네, 싱클레어에서 결국은 요거 지난 수업에 잠깐 얘기했었죠. 싱클레어에서 결국은 근데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어그멘테이션도 그렇고 배치 사이즈도 그렇고 온갖 거를 다 튜닝했다고 그랬죠. 사실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튜닝을 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튜닝한 거거든요. 그죠? 다운스트림 태스크 퍼포먼스를 본 거잖아요. 튜닝하는 과정에서. 근데 원래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 용도로 쓰는 게 맞긴 한데요. 그죠? 밸리데이션은 원래 모델 고르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맞긴 한데 데이터 사이즈가 충분히 커지면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나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이 경우에는 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트레이닝 할 땐 레이블을 안 썼잖아요. 그죠? 컨트라스트 러닝 할 때 트레이닝 할 땐 레이블을 안 썼는데 밸리데이션 할 땐 레이블을 쓰거든요. 다운스트림 테스트의 레이블을.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그 밸리데이션하고는 사실 그냥 튜닝할 땐 밸리데이션 쓰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이드 인포메이션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쭉 튜닝을 다 한 거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 이게 이쪽 연구의 정말 큰 한계점인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어드레스가 많이 됐습니다. 뒤쪽에 와서 그 논문들도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벤치마킹이 이미지 넷인데 언슈퍼바이즈를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어그먼테이션 디자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예, 좀 설명드린 것처럼 밸리데이션 퍼포먼스로 온갖 튜닝을 했는데 이거는 어그먼테이션 튜닝했던 그림이죠. 그래서 컬러만 바꾼 경우 컬러하고 크롭하고 두 개를 어그먼테이션 한 경우에 성능이 정말 많이 올라가네요. 뭐 이런 거를 조합들 중에 어느 두 개의 조합이 제일 좋은지를 쭉 보여준 이런 실험도 했고 배치 사이즈도 어떻게 되는지 다 실험을 했고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했고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예제인데요. 그때 잠시 말씀드렸던 ECG 예제인데 ECG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심전도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과제를 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보니까 어그먼테이션을 당연히 크롭이라든지 컬러 관계된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가 없거든요. 심전도 데이터 이거 잘못 자르면은 완전히 이상한 피처를 뱉어내겠죠. 심전도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 떠는데 이게 약간 경사가 어떻게 떠느냐? 이런 게 다 병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그널들인데 이걸 그냥 막 크로핑을 해버리면은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들이 날아가니까 학습이 이상하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피처들이 뽑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했던 연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그냥 어그멘테이션, 슈퍼바이저 어그멘테이션 하는 논문들을 그냥 찾아봤어요. 예, 논문들마다 슈퍼바이저 러닝 했던 논문들은 많은데 슈퍼바이저 러닝 할 때마다 뭔가 어그멘테이션 뭐 할 게 없을까 하고 고민했던 게 많으니까 그냥 그거를 다 모으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어그멘테이션들이 인풋 이미지에 비해서 인풋 데이터에 비해서 약간 다른 뷰를 만들어주는 건 명확하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데 예, 그렇긴 한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정보 슈퍼바이저였으면 슈퍼바이저 태스크에 그 레이블을 붙였던 그것과 관련된 어트리뷰트 그와 관련된 피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슈퍼바이저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니까. 자, 그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언슈퍼바이저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봐보시면 오리지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러링 같은 게 되게 많이 쓰는 기법이고요. 슈퍼바이저 트레이닝 할 때 어그멘테이션 하느라고 그냥 막 떠는 거예요. 이거 기계가 좀 이상하면 실제로 이렇게 그냥 떨린 것들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스케일링 같은 것도 사람 따라서 스케일이 좀 다르게 나오거나 기계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것들을 다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같은 클래스로 뱉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고 컷아웃도 조금 있었는데 컷아웃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위험한데요. 이런 거는 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를 잘라낸 다음에 어떤 병이 있다 없다를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잘못된 진단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일단 갖다 넣어놨고 베이스라인 시프트가 있고 베이스라인이 이렇게 0에 해당되는 레벨을 좀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가우시안 블러도 있고 뭐 파워라인 노이즈가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예, 컨트라스트 러닝 연구를 한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연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그멘테이션 스킴을.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스탠다드는 여러분들이 만지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동네에서 슈퍼바이즈 러닝 때 사용하는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 셋에서 시작해서 그거보다 좀 더 잘하면 좋고 결국 조합을 찾아야 되는 예, 이거를 직접 손으로 해야 정말 실험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도메인별로 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튜닝 하고요. 아키텍처, 템퍼레처 이런 것도 다 또 튜닝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데이터 도메인에 가서 이미지 아닌 데서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요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랭귀지인데요. 랭귀지 학습은 프리트레이닝 할 때 학습하는 거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또는 요즘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들 같으면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라지 랭귀지 모델링을 하죠. 다음 단어, 다음 토큰 맞추는 거를 학습 기법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학습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이 동네는 이 벌트 나왔을 때 벌트가 한참 뜨던 시절에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게 지난 언젠가 수업에 설명했던 것처럼 도대체 이런 간단한 걸로 학습했는데 왜 도대체 이 NLP에 관계된 여러 가지 태스크 성능이 다 같이 올라갔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되게 큰 이슈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비전으로 치면 어그멘테이션에 해당되는 여기 프리트레이닝 하는 언슈퍼바이즈 학습하는 이 기법을 사실 여러 개를 트라이 해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뒤에 한 문장을 더 집어넣은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는 뭐 파지티브 하냐 아니냐, 뭐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뒤에 있는 거는 네거티브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뭐 이런 저런 걸 해봤었는데 결국은 근데 다 성능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충분히 큰 도움이 안 돼서 다 날아가고 지금은 이제 보통 아주 간단한 것들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만으로도 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고, 그거의 일부는 이게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텍스트 데이터에서 토큰이 예를 들면은 뭐 5만 개 있는 문제를 풀고 있었으면 5만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은 숫자가 워낙 많고 그리고 그 토큰을 골랐을 때 이게 정말 문장을 제너레이트 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제너레이션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문법도 맞춰야 되고 세만틱도 맞아야 되고 내용도 맞아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태스크를 풀고 있는 거죠. 제너레이션에 해당되는 태스크를. 그래서 얼핏 보면 어그멘테이션 비전에서 하는 것처럼 심플해 보이지만은 사실 러스라든지 학습 기법으로 봤을 때는 훨씬 강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학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너라이즈 잘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래서 항상 NLP가 레그했거든요. 항상 비전이 훨씬 앞서갔고 NLP는 별짓 다 해도 잘 안 돼가지고 항상 한참 뒤쳐져가지고 약간만 돼도 정말 기뻐하면서 계속 논문이 나오고 그러고 있었는데 요 시절부터 조금 이상해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년이죠? 2022년도에 이제 캐밍헤이 연구자가 이제 박사가 낸 논문이 이건데 이런 논문이 나왔죠. 저도 이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이 태스크는 튜닝이 별로 없어요. 그죠? 저한테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태스크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성능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한데 해내는 일 관점에서 훨씬 더 우월한데 근데 심지어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 튜닝 한다고 제가 막 뭐라고 그랬던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제너럴한 학습 기법이거든요. 그죠? 왜냐면 제너럴한 태스크를 해낼 수도 있고 학습 기법 자체도 인간의 튜닝 부분이 거의 없고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우월하네. 왜 비전 쪽은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사실 우월하지 못한 언슈퍼바이즈라고 부르고 셀프 슈퍼바이즈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밸리데이션으로 튜닝하고 있는 레이블 데이터로 튜닝하고 있는 이런 희한한 상황에 고착돼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온 논문이 이 마스크 오토인코더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뭐 VIT가 이미 나와가지고 VIT가 상당히 시끄러웠던 타임이고요. 비전을 이제 트랜스포머를 하는 게 일단 성능이 더 잘 나오네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당황하는 더 잘 나오긴 하는데 컴퓨테이션을 더 많이 쓰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말이 돼 우리는 CNN을 이렇게 오래 왔는데 갑자기 트랜스포머로 다 같이 갈아타? 이게 뭐야? 하고 비전 쪽에서 엄청 당황하고 있던 타이밍이지만 뭐 소타를 자꾸 찍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던 타이밍에 그걸 잘 보고 있던 캐밍해가 이런 논문을 쓴 거죠. VIT 어차피 쓸 거니까 어차피 인풋 이미지를 다 토큰으로 쪼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거니까 어텐션으로 어차피 학습할 거니까 기왕 그렇게 하는 김에 이 학습을 해보자. 몇 개 가리고 그거를 제너레이트하는 학습을 해보자. 라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스크 오토인코더라는 게 정말 이렇게 지우고 VIT 모델을 갖다 넣어놓고 학습을 정말 한 거고요. 학습은 정말 근데 클래시피케이션보다 훨씬 어렵죠. 그냥 이미지넷 같으면 1000개 클래스 중에서 하나만 맞추는 비교적 쉬운 태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패치 하나를 통째로 픽셀 와이즈로 다 값을 배타내야 되죠. 리그레스해버려야 되죠. 예,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패치 단위로 하니까 훨씬 더 작긴 하지만 여전히 정말 어려워졌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텍스트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냐. 예, 텍스트라는 건 이렇게 원 시퀀스로 쭉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게 로컬하게 여기 뭐가 있었으면은 여기는 단수니까 뭐 어떻게 s를 붙이고 안 붙이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바로 앞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동사, 뭐 명사 이런 이 그래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관계성이 있지만은 명사 나와야 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명사는 진짜 많거든요. 그죠?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근데 비전은 생각해 보면은 옆에 패치가 이미 딱 있어가지고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옆에 딱 들어오는 애는 적어도 바운더리에선 되게 부드럽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컬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세먼틱이 텍스트처럼 이렇게 큰 세먼틱 외에도 로컬하게 딱 바운더리를 만난다든지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세먼틱들이 존재하고 그걸 해내야만 되는 제너러티브 태스크이기 때문에 좀 또 다른 플레이버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패치 단위로 하는 걸 통해서 픽셀 하나 단위로 하면 그냥 옆에 있는 픽셀 값 보고 튜링해가지고 학습을 제너레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패치를 통째로 찍어내야 되다 보니까 단지 근데 바운더리도 잘 맞춰야 되고 심지어 패치 안에 어떤 쉐입 같은 게 나오는 것들이 좀 하이 레벨에서 어떤 그 쉐입들이 어떤 모양을 못 나와주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 레벨 세만틱도 지금 풀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논문에서 이게 되는 거는 사실 이게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금방 나와가지고 좀 놀라긴 했는데 근데 조금 저한테는 좀 놀라웠던 거는 이거를 근데 75%에서 한 80% 정도를 가리거든요. 이거 학습할 때. 그러니까 성능을 쭉 뽑아보면은 한 30% 가린 거보다는 한 7, 80% 가는 게 성능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훨씬 잘 돼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시켜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논문을 잠깐 가볼까요? 가보라고 돼 있으니까. 첫 두 페이지에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 써져 있는 것도 What makes mask autoencoder different between vision and language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예, 뭐 그게 이제 지금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적혀 있고 이 논문의 그 모티베이션 자체가 NLP는 이렇게 잘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사실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다 튜닝한 건데 그거 문제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사실 그걸 지적한 논문은 못 봤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NLP가 이렇게 셀프 스포아이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전에서 그 테크닉이 안 되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걸 당연히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잡고요. 또 다른 얘기가 뭐 나오죠? 뒤에 가면 또 조금 더 나올 텐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이거 그 논문에 나왔던 그림인데 처음에 봤을 때 좀 많이 샤킹했죠. 이게 인풋 이미지고요. 인풋이 이렇게 75%, 80% 지워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시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답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한 애가 제너레이트하는 이미지는 이런 모양인데 거의 비슷하죠. 얘만 해도 그래도 눈을 보고 좀 시계 같은 거고 이런 건 사실 보고서 나비란 생각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보고 이거 나비란 생각 절대 안 들었거든요. 잎사귀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나비란 생각은 안 드는데 제너레이트하는 이미지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잘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이거는 되게 재밌는 예제인데요. 이건 봐보시면 뭐냐면요. 오리지널 이미지는 마네킹이에요. 아주 사람 얼굴이 없어요. 마네킹이고 옷을 입고 있는 마네킹. 근데 얘가 쭉 학습한 애가 얼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힌트가 없거든요. 다 가려져가지고. 제너레이션 했더니 머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델 입장에서는 이게 있는 게 정상적인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런 논문입니다.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은 어, 이게 그냥 성능이 또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기존에 있던 이미지의 성능을 다 이겼습니다 하고 또 리포팅을 하거든요. 근데 캐밍에 논문 쓰면 항상 그래요. 컴퓨팅을 충분히 돌려가지고 성능을 다 찍어 누를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워낙 잘하는 연구자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이 나왔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논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 이 패러다임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어거먼티드 뷰에다가 튜닝하던 그 패러다임에서 이런 거 어거먼테이션 다 디자인하고 그러던 이 인간의 개입이 있던 패러다임에서 그렇지 않은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게 비전에서도 가능했다.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타까지 찍었다. 라는 거는 상당히 미닝풀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그먼테이션 같은 튜닝하는 그런 작업이 없는 비전에서
한 방향이고, 예, 관련된 페이퍼들 한번 뽑아본 건데 봐보면 VIT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VIT가 나오자마자부터 확 떠가지고 이쪽 연구가 또 엄청나게 핫했었는데, 예, 요즘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도 이제 VIT 구조, 저기 트랜스포머 구조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거를 해결하는, 컨트라스트 러닝에서 그 열심히 튜닝하고 디자인하는 그 수작업 부분을 날려버리는 그 해당되는 또 하나의 좋은 예제가 저한테는 클립인 것 같아요. 클립은 왜 그 부분이 없느냐? 그 부분이 없는 이유는 어거멘테이션을 안 하잖아요. 사실 어거먼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미 돼 있는 걸 들고 들어오잖아요. 다른 모달에 있는 거를. 근데 하필이면 다시 다른 모달에 있는 거를 들고 온 애가 텍스트죠. 근데 NLP 부분에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는 정말 유니크한 데이터거든요. 인간한테는 정말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데 텍스트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개념들과 관점들과 인간한테 중요한 어떤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거를 어거먼티드 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전 쪽에 정리되는 정보도 당연히 그것과 상응해서 뭔가 차이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비전, 물론 이제 클립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지적인 태스크를 이미지만 가지고 비전에서만 하던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 클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면 그건 이미 온갖 연구를 통해서 다 끝까지 거의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멀티모달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클립이 온갖 군데 활용이 되잖아요. 왜냐면 비전 쪽에 있는 임베딩하고 텍스트 쪽에 있는 임베딩을 같이 써야 되면은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서로 호환이 되는 어떤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가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방법인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의 스페이스 안에 일단 우리가 텍스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에서 얘가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텍스트 쪽에서 넘어오는 애도 그 룰을 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거고 이미지 쪽에서 넘어온 것도 그걸 조화를 이루어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useful information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compatible information 다른 모델에서 넘어온 애들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일단 공존할 수 있는 데가 한 레이어만 정해지면 공존이 가능하다면 그냥 그 레이어에서 두 개를 섞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모달로 쭉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죠. 보통 많이 하는 게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많이 하죠. 그래서 VLM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인풋으로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대답을 하는 걸 뽑아낸다든지 그런 것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텍스트가 워낙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피처로서 대단한 애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전 쪽에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그멘테이션 디자인이나 튜닝 같은 것들의 상당 부분을 날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업 준비하다가 제가 또 논문을 또 열심히 안 읽고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GPT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당연히 이걸 두 개를 다 쓴 연구가 있을 텐데 왜 난 모르지 하고 찾아보니까 일찌감치 여러 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논문들이 라이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안 읽어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GPT가 정리해 준 거고요. 근데 정리되어 있는 걸 봐보면은 이거 테이블도 정리해 준 건데 봐보면은 클립 아이디어하고 MA 아이디어 아까 그 마스터 오토인코더 그 두 개를 같이 쓰는 논문들이에요. 비전에 대해서 쓰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싱클리어 스타일의 학습 기법에 비해서는 제 생각엔 훨씬 더 우월할 것 같은 방식 두 가지 그걸 같이 쓴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능이 올라가도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이게 태스크 따라서 이걸 꼭 써야 되는 태스크가 새로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풀던 문제들에 대해서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미 세츄레이션이 워낙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한계점들, 비전 연구에서 했던 한계점들을 넘어서는 연구들인 것 같고 그걸 다 합친 것도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라스트 러닝 그 싱클리어 방식은 여전히 너무너무 중요한 기법입니다. 왜 중요한 기법이냐면은 그 이런 논문들은 데이터도 많이 쓰고 학습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리소스도 많고 여러 가지 리소스가 많으면은 이런 걸 충분히 쓸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연구하면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는 실무에 가면은 인퍼런스 할 때 컴퓨팅을 좀 줄이는 게 또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컨트라스트 러닝은 되게 중요한 프레임워크이고 특히 컨트라스트 러닝이 여전히 연구에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정말 간단해서인 것 같아요. 연구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게 정말 간단하고 정말 간단해서 어떻게 돼요?
온갖 다른 연구할 때 컨트라스트 러닝을 갖다 붙여가지고 논문들을 계속 쓰고 있죠. 예, 이게 그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싱클리어 나올 때부터 논문들이 그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도메인 제너레이션 하는데 컨트라스트 러닝 기법을 갖다 붙여가지고 해냈 뭐 이렇게 임프루브 했습니다. 라든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관계된 연구를 하는데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됐든 디펜스가 됐든 거기에 컨트라스트 러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임프루브 했습니다. 라든지 그런 연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도 아까 심전도 데이터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 사이즈가 되게 제한적이고 좀 작은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 데이터를 다룰 때도 손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는 특히 어그먼테이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제가 실컷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밸리데이션으로 튜닝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까 그 시작할 때 그 스프레드시트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든지 데이터셋이 작든지 좀 더 한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할 때는 인간의 개입 없이는 어차피 성능이 충분히 못 나오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개입을 할 여지가 있는 메소드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인간이 뭔가 나울리지를 더 집어넣어주지 않고는 그 데이터의 그 도메인에 그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어차피 충분히 높은 성능을 못 내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도 컨트라스트 러닝이 파워풀할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컨트라스트 러닝은 여전히 아주 넓게 사용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인퍼런스 돌아가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예, mutual information really matter.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앞쪽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정보가 있다 없다 관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논문이 아주 유명한 그 mutual information으로 자꾸 인퍼런스, 싱클레어 그쪽 컨트라스트 러닝을 설명하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한데? 라는 거를 일찌감치 논문을 써가지고 사이테이션에 아주 많이 된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논문이냐면요. 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면서요. 이게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면서 이제 이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잽니다. 재봤더니 학습을 시작할 때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학습을 좀 적당히 하고 나니까 별로 증가를 안 해요. 근데 계속 조금씩은 증가를 해요. 근데 성능을 봤더니 밸리데이션 퍼포먼스를 봤더니 밸리데이션 퍼포먼스는 계속 올라갑니다. 학습을 계속 할수록. 성능이 계속 올라간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근데 거의 안 올라가고 살짝만 올라간다. 정말 뮤추얼 인포메이션하고 퍼포먼스와 관계가 있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by the way 근데 일부러 학습하는 러스를 좀 이상한 걸 만들어 봤더니 이게 성능인데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퍼포먼스는 막 떨어지는 희한한 그러니까 학습 러스가 좀 이상한 러스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더니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점에서는 증가하지만은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오히려 망가지는 학습을 할 수 있다. 봐라. 뮤추얼 인포메이션과 퍼포먼스하고 연결지어서 자꾸 얘기하지 마라. 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요 당시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MI로 모든 걸 자꾸 설명하려는 게 사람들의 텐던시였어가지고 그거가 틀렸다는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혼자 말할 수는 없고 뭔가를 논문을 사이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해당되는 논문이 된 논문이 이 논문이고요. 근데 좀 제 생각에는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 논문에서 이제 또 하나 보여준 게 인버터블 네트워크 그때 보여드렸던 MVP 같은 네트워크를 가져와가지고 인버터블한 네트워크인데 인버서블한 네트워크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점으로는 정보는 절대 줄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늘어나는 것 자체도 사실 인버터블 네트워크 아니어도 늘어나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뭐 어쨌든 인버터블 네트워크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변화가 없는데 왜냐하면 정보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컨스탄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계산값을 봐보면은 에스티메이터로 돌린 걸 봐보면 이런 올라가는 패턴을 또 보여주고 이건 뭐냐? 정답하고 다르네? 에스티메이션 잘못됐네? 첫 번째 그게 잘못됐고 두 번째 퍼포먼스 관점으로 봤을 때는 MI가 컨스탄트니까 성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올라가게도 만들 수 있고 러스를 이렇게 잡으면 러스를 저렇게 잡으면 내려가게도 만들 수 있다. 아주 퍼포먼스는 내 맘대로 컨트롤 된다. MI가 똑같은 상황에서. 예, 그런 걸 설명해 준 논문입니다. 발레들을 쭉 보여준. 사실 상당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얘기인데요.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I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근데 논문은 참고로 봐보시면 라이팅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도 논문 쓰실 때 봐보시면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요. 논문을 쓸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어, 예, the success of these methods cannot be attributed to the properties of MI alone이라고 딱 써놨거든요. 뮤추얼 인포메이션 하나만 가지고 지금 요즘 언스파에서는 이렇게 잘 된 거를 다 그게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정도로 진짜 조심스럽게 써놨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어떻게 돼요? 딥러닝 동네, 머신러닝 동네. 이게 뭔가 진실이라는 건 어차피 없고 진실이라고 다 같이 믿는 것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커뮤니티 에포트다 보니까 이런 논문을 초반에 낼 때 이게 이 실험 결과 봐서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예, 그게 조심스러운 이유의 가장 넘버원은 제 생각에는 논문이 리젝된다. 리젝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논문을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리뷰어 3명 중에 1명이 싫어하거든요. 이 동네 참 근데 또 무조건 이렇다고 말을 하는 논문들 중에 틀렸던 논문들이 또 너무 많고 그 문구를 정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를 쓸 줄 아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정도 레벨에 올라선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거를 리뷰어로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리뷰어 레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하면은 실제 한 말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scientific correctness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단정적인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그게 간혹 맞았을 때도 리뷰어는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이런 말을 하다니 갑자기 점수를 되게 낮게 시작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리뷰탈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설명을 하고 사실 이게 이런 뜻이고 이런 얘기를 해도 알았다. 그러면 내가 0.5점 뭐 아니면 한 단계 높여줄게. 해가지고 스트롱 리젝이 윅 리젝이 되고 떨어지죠. 왜냐면 시작할 때 기분이 나빠서 그냥 엄청나게 낮은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면은 한 단계 높여주는 건데 그것도 드물지만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리젝이거든요. 이 동네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논문 쓸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정말 맞는 말도 예, 할 수가 없는. 하여튼 이 논문도 하여튼 라이팅 이 논문에서는 이런 거는 되게 잘 돼 있는 논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크레딧을 충분히 받지 않았나 싶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못한 내용이 많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했던 논문의 실험 부록에 담은 내용인데 실제로도 사실 CPC 논문에 봐보면은 CPC 논문의 시작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 하는 모티베이션도 있었지만 테크니컬하게는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NC라고 하는 논문에서 상당히 임플리멘테이션 관점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리지널 논문은 노이즈를 뭔가 내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다른 디스트리뷰션의 거를 노이즈로 사용해서 두 개를 대비하면서 학습하는 거를 설명한 거고요. 그 관점으로 생각해가지고 실험을 좀 해본 건데 CFA10이 있는데 CFA10을 저희가 CFA 5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5 클래스, 이쪽 5 클래스는 요 데이터셋으로 하고 요 5 클래스는 다른 데이터셋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CIFA 5A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 데이터로 언스파이스 런에 학습을 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CIFA 5A로 이미지넷 하듯이 성능을 볼 건데 그거를 네거티브 샘플을 자기 자신에 있는 다른 샘플들 네거티브 샘플 그냥 원래 싱클링 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면 성능이 이만큼 나오고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클래스를 두 세트로 나눠서 지금 빼놨던 데이터 있잖아요. 5B라고 완전 다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버리네. 걔는 레이블들이 다른 데이터들이죠. 걔들만 네거티브로 사용하면요. 성능이 올라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점으로 보면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점으로는 네거티브하고 파지티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오버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디스트리뷰션인데 조인트가 아닌 어그먼테이션들을 다른 샘플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식에 따르면. 근데 실제로는 그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애들 썼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좀 더 해봤는데 완전히 상관없는 이 팩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C파는 그나마 같은 데이터셋이니까 레이블은 달라도 좀 비교적 가까운 거고 적어도 스타일이나 이런 건 비슷하잖아요. 근데 팩 데이터셋을 쭉 다른 걸 해봤더니 성능이 그만큼까지 나오진 않는데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지 근데 꽤 높게 나와요. 80%까지. 다시 말하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그 조인트 마지널 컨셉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그 네거티브 샘플이라는 개념을 굳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점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성능은 잘 나온다.
튜닝으로 오히려 더 좋은 네거티브 샘플 데이터셋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노이즈 컨트라스트라는 개념이 뮤추얼 인포메이션보다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또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연구해서 논문으로 썼던 결과인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샤넨 논문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그래서 정말 퍼포먼스 관점으로 보면 정말 상관없다. 너네 그것 때문에 다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정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논문에서 이제 관련이 없다고 말한 에스티메이션 관계된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에스티메이션이 워낙에 값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실험으로 보여준 게 되게 희한한 실험을 했거든요. 오리지널 논문에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이걸 어그먼테이션을 어떻게 했냐면요. 엠리스트 이미지들이 있으면 숫자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위에 부분만 보여주고 밑에 부분을 맞추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위하고 밑에를 잘 쪼개가지고 그거를 밑에 부분을 좀 가린 다음에 그 부분을 맞추는 걸 한다든지 이런 엠리스트를 뭔가 둘로 쪼개는 작업에 해당되는 걸 통해서 그걸로 어그먼테이션을 그걸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성능을 보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봐봤더니 성능이 별로던데 뭐 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던데 이런 거를 에스타블리시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엠리스트의 위아래를 이미지를 잘라서 학습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우리가 뭐 트랜스퍼 러닝하는 일반적인 비전 태스크들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애매하거든요. 더군다나 엠리스트는 피처적인 관점에서 너무너무 제한적인 피처만 갖고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실험 자체가 사실 좀 희한한 실험이어서 그게 의미 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정말 MI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정말 맞는 말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지적해 준 논문이고 이 실험은요 저희가 했던 실험인데 이거는 저희는 뭘 했냐면요 일단 여러 가지 모델을 다 가져와서요 이거를 뭘로 했나요? 이게 시파 이미지넷 100하고 이미지넷 1K로 했네요. 큰 데이터를 이거를 해서 서브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온갖 모델들 학습했던 슈퍼바이즈 모델도 있고요. 슈퍼바이즈로 학습했던 모델이라든지 언슈퍼바이즈로 했던 모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프리텍스트 러닝 할 때 봤던 우리 지그소 이런 것들까지 가져와 가지고 걔들의 애큐러시를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이미지랑 헌드레에 대해서 애큐러시를 이렇게 리스팅을 해보면은 이 서브콘이라는 게 이따가 설명할 텐데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컨트라스트 러닝 테크닉도 같이 러스로 사용한 애가 그 당시에 이제 소타를 찍고 있었는데 걔가 제일 위에 있고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싱클리어 논문에서 인포엔스 방식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에스티메이션 해보면은 에스티메이트된 뮤추얼 인포메이션하고 이 성능하고 코릴레이션이요. 리니어 코릴레이션이 0.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0.5도 사실 정말 높은 건데 또는 이 랭킹에 관계된 개념으로 캔달 랭크 코릴레이션을 봐보면 0.233밖에 안 나오고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근데 이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네트워크는 그대로 둔 다음에 이 네트워크들이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재는 방법으로 저희가 새로 만든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인풋 데이터를 이미지에서 안 쓰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재기 위해서 클래스 정보를 매칭시킬 수 있는 거를 인풋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페어로 같이 넣어주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숫자가 정확하게 정답이 얼마인지 어널리티컬 계산을 통해서 정답이 얼마인지를 그라운드 트루스를 아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그걸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던 건데 하여튼 그걸로 해보면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0.967로 거의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 샤넬 논문이 맞아요. 맞아가지고 뮤추얼 인포메이션 에스티메이션도 문제가 있고 뮤추얼 인포메이션 재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어떤 오브젝티브로 해서 학습을 한다고 뭐가 개런티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학습됐던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잴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재봤을 때는 좋은 네트워크가 나쁜 성능이 떨어지는 네트워크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더라, 놀랍게도. 이것도 이론은 없습니다. 이게 왜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이론적으로 뭘 증명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거는 실험적인 그냥 코릴레이션 스터디예요. 퍼포먼스하고 뮤추얼 인포메이션 잰 거하고. 그러니까 저희의 결론은 뮤추얼 인포메이션 재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방식으로 기존에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잰 걸로 해석을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 반면에 이런저런 리미테이션이 있긴 하지만 값만큼은 믿을 수 있는 값이 나오는 방식으로 이밸리에이션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퍼포먼스하고 잘 매칭되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딱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굳이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맞다고 이렇게 어 뭔가 주장을 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 그렇다고 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연구에 정말 모티브가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하다. 사실 실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충분히 서포티브한 결과도 뽑을 수 있다 정도가 이제 저희가 찾았던 결과인 것 같아요. 자, 거기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 관계된 거고요. 딱히 정말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론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실험적으로 결국 그게 많은 성공을 해냈다는 것. 그 정도가 이제 정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컨트러스 러닝 관계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있어서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포미티 얼라이먼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논문도 무척 유명한 논문이죠. 이것도 싱클레어 나왔을 때 이제 설명 논문으로 나왔던 초기에 나왔던 논문 중 하나인데 개념은 정말 간단하죠. 이 논문에서도 이제 요즘 많이 쓰는 멀티모델에서 많이 쓰는 얼라이먼트란 표현이 이미 사용되는데 지금 쓰는 얼라이먼트는 멀티모델 사이의 얼라이먼트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멀티뷰 사이에 어거먼트된 싱글 이미지의 멀티뷰 간의 얼라이먼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얼라이먼트라는 거는 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어거먼트만 다르게 된 거지만 원래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애면은 임베딩 스페이스 안에서 되게 가까워야 된다. 얼라인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반면에 네거티브 샘플들 전부 다 모아놓은 걸 생각해 보면 걔들이 공간을 임베딩 벡터 스페이스를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어야 되므로 이게 512 디멘션짜리 벡터라면 또는 256 디멘션짜리 벡터라면은 256 디멘션의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노멀라이즈 하고 나면 255 디멘셔널 스피어 이 서페이스 위에서 골고루 임베딩들이 퍼져 있어야 된다. 충분히 넓게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유니포미티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점이 뭐죠? 이거는 좀 더 코딩 관점이죠. 코딩 스페이스를 활용하는데 어차피 내가 255 디멘션밖에 사용을 못 할 건데 왜 10 디멘션만 딱 사용하고 나머지 다 0으로 항상 인코딩 할 수도 있잖아요. 정보를. 그러면 디멘션을 10개밖에 안 쓴 거죠. 근데 그게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최대한 255개가 있으면은 그걸 최대한 유니폼하게 많이 사용해야 된다. 최대한 넓게 잘 퍼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컨트라스트 러스, 인플루언스 러스하고 좀 연결져 가지고 이론을 좀 전개하고요. 이론을 전개한 다음에 실험을 보여주고 그러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컨셉을 잘 디파인해 줬는데 이 논문도 사실 억셉트 될 때는 또 소타 얘기를 했거든요. 성능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더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블 인플루언스 러스가 아니라 explicit하게 얼라이먼트하고 유니포미티에 관계된 러스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러스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더 잘 된다라는 게 사실 취지였는데요. 논문은 이 논문에서만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그냥 개념을 설명한 논문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인데 이게 개념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유니포미티인데 이니셜라이즈된 네트워크는 이니셜라이즈된 네트워크에서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을 투 디멘셔널 스페이스 안에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뿌려보면은 이제 원으로 다 나올 수가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니셜라이즈된 네트워크는 이쪽 각도밖에 안 쓰고 있더라 라는 거고 클래스 제로도 다 글로 가고 그러니까 클래스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이쪽만 쓰고 있는 거죠. 인베딩 공간을. 이제 물론 이게 그냥 2차원짜리 원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디멘션을 확 리덕션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 그렇게 되고 이제 학습을 했더니 슈퍼바이즈 프랙티브 러닝을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인베딩 스페이스를 충분히 다 쓰고 있고 모든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점을 다 찍어보면 그리고 클래스별로 클래스 0은 좀 여기에 주로 모여 있고 클래스 3는 주로 여기에 모여 있고 클래스 6는 여기 모여 있고 클래스별로 좀 모여 있는 동네가 달라서 얼라이먼트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해봤더니 슈퍼바이즈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원이죠. 슈퍼바이즈 할 때보다 오히려 더 유니포미티는 더 높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거티브 러스가 서로 밀어내는 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러스가 있으니까 최대한 샘플들 간에 네거티브한 샘플들 사이의 거리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 보니까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 거에 비해서 더 유니포미티가 높을 수도 있겠죠. 러스가 익스플리시트하게 그거를 추구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얼라이먼트 관점에서 봐보면 이렇게 모여있는 데들이 있는데 뭐 2차원으로 투영해서 그런지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바이즈를 봐보면 근데 좀 이거 뒤에 가면 또 할 얘기인데 미리 좀 해보면요. 슈퍼바이즈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이렇게 깨끗한 원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원일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거 데이터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인베딩 스페이스가 512인데 제가 결국 풀려고 그러는 거는
뭐 10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이 클래스가 10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10개 중 하나 고르는 간단한 정보만 정리가 끝나면 되는데 근데 그 뒤쪽 단에 가가지고 256 디멘션짜리 벡터를 만들어 놓고 앉아 있으면은 사실 그 광활한 공간을 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다 정리 끝나가가지고 피처를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언슈퍼바이즈도 아니고 클래스 정보만 남기면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그냥 데드 뉴런 같은 거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학습이 쉬운데 디멘션을 크게 해놓으면은 뉴런들 중에 일부는 학습하다 그냥 죽어버려요. 항상 0만 뱉어요. 인풋과 상관없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퍼포먼스 좋아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하고도 성능이 잘 나오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냥 그 펑션으로 하필이면 컨버지 해버린 거죠. 그거 맞고 싶으면 레귤라이즈 하면 돼요. 0으로 안 가도록. 레귤라이즈 하면 또 0 안 나와요. 왜냐면 0 안 나오고도 성능 잘 나오는 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슈퍼바이즈 태스크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경우에도 디멘션에 비해서 슈퍼바이즈 태스크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이런 데들은 좀 덜 쓰고 예, 이런 데들은 나머지 좀 더 쓰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게 그래서 이게 sufficient condition이다 또는 necessary condition이다 이런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 꼭 필요하면은 이게 necessary condition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니포미티 같은 게 태스크 따라서 전혀 necessary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런 디테일들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은 논문에서 뭐 미니마이즈가 돼야 된다라든지 맥시마이즈 돼야 된다든지 그렇게 써놓은 논문이 많습니다. 그게 모티베이션인 것까지 저는 오케이. 그거는 네, 충분히 좋은 동기고 그 관점으로 논문을 설계해보는 건 좋은데 그게 마치 제너라이즈 되는 팩트인 것처럼 서술이 되는 부분들은 되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또 하나 보여준 거는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다른 학습을 다 다르게 한 결과들이거든요. 이 점 하나하나가. 그래서 X축은 얼라이먼트 값이고 Y축은 거꾸로인가요? Y축이 얼라이먼트고 이쪽이 유니포미티 값을 재본 건데 매트릭이 있으니까 매트릭을 학습도 할 수 있는 러스를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재본 건데 재봤더니 성능이 제일 좋은 애들은 여기 있더라. 유니포미티 얼라이먼트가 다 좋은 애들이 성능이 제일 높은 모델들이더라. 그래서 파레토 옵티말한 근처에 있는 애들이 정말로 성능 좋은 애들이더라라는 걸 보여준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 또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논문에서 다른 실험했던 건데 이 실험 결과만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수많은 모델들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모델들에 대해서 저희가 얼라이먼트 유니포미티 다 재봤거든요. 재본 다음에 얼라이먼트 값들이 쭉 나온 걸 봤을 때 예를 들면 얼라이먼트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얼라이먼트 값을 쭉 적어놓고 얼라이먼트 값하고 성능하고 코릴레이션을 봐본 거예요. 봐봤더니 코릴레이션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가 좋다고 성능이 좋은 모델이 있지 않더라. 유니포미티도 봐봤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 근데 얼라이먼트하고 유니포미티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으니까 걔 두 개를 잘 더해서 매트릭으로 잡으면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그림을 보면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파레토 옵티말 이게 예를 들면 두 개를 합친 걸로 하면은 이 선을 따라가면서 값이 이제 나빠지는 거니까 여기는 얘들이 성능이 좋다는 게 코릴레이션으로 잡혀야 되는데 실제로 쓰는 이게 다 이런 결과들이 다 좀 약간 봐보면 실험들이 약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하필이면 이런 네트워크들만 가져왔을까? 왜 하필이면 이 같은 네트워크를 여러 번 학습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정말 다 쓰는 네트워크들만 갖고 해보면은 갑자기 코릴레이션이 쭉 떨어져가지고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 논문이 잘못됐다. 이거 인데 퍼블리시 됐다니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 동네에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이건 정말 중요한 논문이었고 지금도 얼라이먼트 유니포미티에 관계된 컨셉을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논문을 사이트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 논문은 충분히 컨트리뷰션이 있었던 건데 다만 다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논문을 낼 때 성능적인 관점에서도 소타를 꼭 같이 집어넣고 싶으니까 그래야 세 번째 리뷰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 명 중 한 명을 위해서 이제 이 소타를 다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소타를 만든 방법이 사실은 여기에 했던 거에선 잘 됐지만 다른 거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연구자로서는 이게 이제 시간이 이만큼 지났기 때문에 여기 이런 말했던 관점이 이 논문 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게 이럴 때는 제너럴라이즈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또는 사람들도 그런 이유로 이 얘기를 이제 덜 하기 시작했구나. 이 컨셉을 설명할 때만 쓰지 사실 퍼포먼스 관점으로는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노티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좋은 연구입니다. 아까 샤넬 논문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한다,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논문을 낼 때 그런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 사실은 좀 틀릴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이 돼도 그게 어떤 관점에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면은 그걸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디스커션에 넣어두시면 돼요. 예, 짧게 잘 어드레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남아있다. 이건 퓨처 월기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세 번째 리뷰어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한테 너무너무 애매하면은 디스커션에 넣지 말고 일단 냅시다라고 그러고 혹시 붙으면 그때 디스커션에 잊지 말고 반드시 넣읍시다. 저는 이거 안 넣고는 논문 못 냅니다. 라고 지도를 하긴 하는데요. 다들 어떻게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다 연구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기준이. 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유니포미티 얼라이먼트도 되게 중요한 컨셉이고 인포민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것도 인포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기왕 연구한 도메인 설명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질문 남겨주셨던 인포메이션 바를렉 CPC하고도 관련이 있는 연구일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인포민이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는데 사이트도 되게 많이 됐어요. 되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 써져 있는 게 뭐냐면 딱 인포메이션 바를렉이에요. 정확하게. 인포민 프린시플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인포민 프린시플이라는 이름을 왜 했냐면은 결국 CPC나 딥 인포맥스나 이 DIM 페이퍼나 이런 것들이 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페이퍼였고 그래서 인포맥스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예, 인포맥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 셀프 오거나이징 그 논문에서 얘기했던 게 인포맥스고 예, 거기서 딱 그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쭉 그 따라왔었는데 인포맥스 프린시플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여기까지 온 건데 자, 이 논문에서는 딱 그거에 반대되는 인포민 프린시플이라는 걸 딱 적어놓고 실제로 인포메이션 바를렉 논문도 사이트를 합니다. 인포메이션 바를렉에 있는 것처럼 관련이 있는 정보는 다 남겨야 되지만 이 뉴럴 네트워크 계산에 올라가면서 관련 없는 데이터 정보는 최대한 지워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 그림인데요. 뭔가 학습을 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남겨놨으면은 이런 excessive한 인포메이션이 네트워크에서 남겨주기 때문에 인베딩에 남아있기 때문에 리프레젠테이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결국 우리가 하려는 태스크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반면에 정보를 너무 많이 지워버리면 필요한 정보인데 날려버렸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적당히 학습이 되도록 적당한 정보가 남도록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 논문이 이제 왜 사람들한테 좀 의미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어그먼테이션 디자인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완전 알트잖아요. 누군가가 이 어그먼테이션에 대해서 저스티파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왜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이 논문이 이제 그거를 그거를 시도한 논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 어그먼테이션을 너무 심하게 하면 결국 학습된 네트워크에 필요한 정보도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어그먼테이션을 너무 쉽게 해버리면은 불필요한 정보까지 살아남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그먼테이션 파워를 조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어그먼테이션을 잘 조정한 걸 통해서 또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죠. 소타를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간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인포메이션 바를렉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관련된 정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컨셉은 되게 명확한데요. 그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포맥스가 설명 못하는 거.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유저블 인포메이션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용하기 쉬운 정보로 필요한 정보가 살아남는 거. 근데 필요 없는 정보는 살아남아 있으면은 마지막에 유저블 인포메이션을 사용할 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때 방해가 될 수 있겠죠. 리니어 세퍼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애가 같이 하필이면 항상 똑같이 리니어 세퍼레이션은 분리가 안 돼가지고 필요 없는 애가 같이 자꾸 따라오면서 이상한 짓을 하면 방해가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는 없는 게 좋긴 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태스크들이 있고 논문들도 이렇게 나온 건데 인포메이션 바를렉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근데 방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엑스트라 정보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뉴런 임베딩이 128 디멘션이에요. 근데 상관없는 정보는 말도 안 되지만 28개 디멘션에 다 모여 있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100개 디멘션에 다 모여 있으면 리니어 세퍼레이션 당연히 되죠. 28개 디멘션은 그냥 0을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꼭 없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민 이런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사실 이런 이유로 보여줬던 실험 자체를 이제 이게 뭔가 저희가 이런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보다가 제가 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학생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다 보이는 연구를 저희가 다 모은 연구가 하나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논문인데 타이밍도 늦었고 이제 사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에 맞게끔 해당되는 딱 어드레스해야 되는 컨셉을 정리해 준 논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파퓰러한 논문은 아닌데 근데 그 논문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실험 보여줬던 게 설명을 했던 게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인포메이션 바르랑 똑같아요. sufficient encoder 그다음에 minimal sufficient encoder라는 그냥 똑같은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optimal representation은 무엇인가를 이게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우리 그때 언제였죠? LLM 제너레이션 얘기할 때도 이걸 이머전스 얘기하면서 이머전스를 이렇게 디파인 해버렸어요. 그럼 그냥 이 데피니션이니까 증명할 것도 없고 분석할 것도 없고 그냥 끝났네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갑자기 디파인 해버리거든요. optimal representation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냥 minimal sufficient 하면은 optimal이다라고 그냥 디파인 해버리고 끝나요. 그게 어떤 관점에서 뭘 위해서 optimal한지라는 관점이 없고 그냥 그걸 optimal로 디파인 해버리고 그냥 논문이 진행이 됩니다. 수식적인 증명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타임리하니까요. 그리고 실험은 뭘 보여줬냐면 커버 지터링을 한 적게 하면은 이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봤을 때 너무 적게 하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되게 큰 네트워크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정보가 너무 많이 나면 성능이 오히려 안 나오더라. 이게 Y축이 성능이거든요. 적당히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잘 나오고 지터링을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정보 이용이 떨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논문에 실험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서포트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인데요. 근데 이거 틀렸더라고요. 이걸 이제 예, 예. 또 이런 것들 잘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연구하다 보면은 본인이 박사를 마치실 때쯤 되면 보통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 논문이 정말 중요한 논문인데요. 근데 이런 이유로 사실 그 퍼포먼스는 다시 리프로듀스가 안 되고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레딧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이미 좀 떠돌고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내용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거 틀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가자 이런 것도 있고 다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컨트롤스 러닝 저희 연구했던 거에서는 이게 딱 그런 예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봐보시면은 아까 그 지터링 때문에 잘못돼서 이게 지터링이 적당히 들어갔을 때 성능이 제일 잘 나온다.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된다. 뮤추얼 인포메이션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 그 설명을 했던 건데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인포미엔 관련 없는 정보는 지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신테릭 좀 희한한 태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설명드렸던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숫자에다가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 이 양쪽에 그러니까 어그먼트 할 때 숫자가 같도록 어그먼트 할 수도 있고 색깔이 같도록 어그먼트 할 수도 있고 위치가 같도록 어그먼트 할 수도 있고 그 세 개가 전부 다 같도록 어그먼트 할 수도 있는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했거든요. 학습을 했는데 학습할 때 그러니까 파지티브 페어를 일부러 이 레이블에 맞춰서 쓰는 거죠. 이거를 어그먼트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 색깔이 같은 데이터셋이면 그게 파지티브에 해당되는 개념인 학습을 하는 거면은 일부러 어그먼트 대신에 그냥 색깔이 같은 것들을 같이 파지티브로 넣어주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랜덤하게 고른 것들은 네거티브로 넣어주면은 어그먼테이션 대신에 이제 파지티브하다는 개념이 색깔이 같다는 개념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근데 색깔로 학습한 네트워크도 있고 디짓으로 학습한 숫자로 학습한 네트워크도 있고 포지션으로 한 것도 있고 세 개를 다 한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 언슈퍼바이즈 러닝 학습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슈퍼바이즈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색깔이면 색깔 정보를 활용을 하니까. 근데 색깔 정보만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색깔을 맞추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잘 됩니다. 퍼포먼스가 정말 좋아요. 그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근데 재밌는 게 포지션 맞추는 애도 성능이 되게 잘 나와요. 색깔 맞추는 걸 했는데 포지션 맞추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이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학습은 컬러만 사용했는데. 다른 것도 봐보시면은 이거는 디짓으로 학습을 했는데요. 디짓으로만 언슈퍼바이즈 할 때 파지티브 개념을 디짓으로만 잡았는데 실제로 다운스트림 태스크 봐보면 포지션 맞추는 건 다 맞춰요. 리니어 이밸리에이션 해보면은 너무 잘 나와요.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포지션하고 디짓 쉐입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개념을 파지티브로 사용해서 학습한 애가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봐보시면 75 나온 게 학습은 이게 이쪽이 포지션이네요. 포지션으로 학습했는데 디짓을 봐보면은 이 경우에는 또 성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반대라면 성능이 되게 잘 나오는데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기왕 이런 실험을 한 김에 이 인포민 논문에 있던 실험을 반복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컬러 지터링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컬러 관계된 또는 그러니까 컬러가 관련이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봤었는데 저희는 학습을 컬러로도 해보고 디짓으로도 해보고 포지션으로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봤더니 뭘로 해도 상관없이 그 쉐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논문에서 설명했던 이 올라갔다 내려가서 뮤추얼 프렌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된다라고 설명을 인포민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에 적당히 맞춰야 된다고 어그먼테이션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막상은 사실 관련 없는 학습을 해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건 에스티메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라도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뉴럴 넷의 웨이트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 과정만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피처들이 정리되는 일들이 유서 오브 인포메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학습할 때 사용한 어그먼트에 사용한 개념과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뉴럴넷 관점에서는 정보를 오거나이즈하는 관점에서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경우엔 결론이거든요. 물론 이게 코너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엔 코너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걸 일반화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보셨을 때도 이게 그 연구 결과에 정말 실험에 있고 그 부분은 딱 어쨌든 결과 나온 거니까 다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데이션 할 때 생각할 게 정말 많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대표적인 예제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결과였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벌써 4시가 다가오네요. 오늘 4시까지만 하고 싶었는데 장표가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더 해보고 1부는 남기고 끝내든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이제 템퍼레처인데요. 템퍼레처 관계돼서는 여러분 뭐 해봤으면 알겠지만 템퍼레처가 들어있는 러스면은 템퍼레처 튜닝이 성능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제 싱클레어 같으면 어그멘테이션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그멘테이션 디자인 플러스 템퍼레처 플러스 아키텍처 플러스 맞네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템퍼레처는 정말 간단한 그냥 스칼라 값 하나인데 이게 이제 성능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것도 그냥 튜닝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걸 부르는 이름. 그래서 이 템퍼레처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논문도 무척 유명한 논문인데 The Behavioral Contrast Loss라고 되어 있는데 hardness aware라는 표현을 쓰고 temperature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논문의 모티베이션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결국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 모티베이션이 우리 컨트라스티브 러스 그 러스를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자기 자신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자기 자신만 그거에 어거먼트한 뷰들만 파지티브지 자기 자신이 아닌 샘플들은 어차피 다 네거티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둘 다 강아지 그림인데 그러니까 레이블을 굳이 붙인다면 클래스를 붙인다면 둘 다 더그인데 근데 얘는 네거티브로 어차피 사용될 거거든요. 이 이미지 입장 XI 이미지 입장에서는 XJ는 어차피 네거티브로 사용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그먼티드 버전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어차피 네거티브고 얘도 자동차도 두 대도 어차피 다 네거티브면은 러스 관점에서는 요런 상황인 거나 러스 값이 완벽하게 똑같다가 포인트예요. 어차피 서로 네거티브로 나머지 세 개가 네거티브 들어가는 게 똑같다 보니까 나머지 세 개의 상대적인 위치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세 개가 있는 위치만 그 세 장이 있는 위치만 딱 그 세 자리 똑같은 세 자리면 돼요. 셔플링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개를. 그죠? 그래서 러스 펑션 자체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전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 중에 어떤 네거티브는 사실은 좀 내가 지금 앵커로 잡은 이미지하고 되게 비슷한 개념을 잡고 있는 애고 어떤 애들은 아닌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핸들링하고 있는 거냐가 주제고요. 그래서 타우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타우라는 게 하는 일이 뭐냐면 소프트맥스에서 타우라는 게 하는 일이 뭐예요? 리니어나 어떤 리그레션 값이 있을 때 숫자 값이 있을 때 그 숫자 값의 차이들을 증폭시켜 주는 게 소프트맥스잖아요.
근데 중폭을 얼마나 심하게 할 거냐. 리그레션 값이 0하고 1 사이만 나오는데 타우를 어떻게 뭐 0.1, 뭐 분모에 있는 거를 0.01 하면 갑자기 그 숫자가 확 넓은 레인지로 증폭되죠. 그래서 약간만 차이가 나도 한 클래스가 확 다미네이트 해버릴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타우의 역할이죠.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할 거냐. 그거를 하드네스라는 표현과 연결져서 쭉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타우라는 게 하는 일이 결국은 이미지들 중에서 비교적 그래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 애들은 이 타우 때문에 그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비교적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타우가 그 차이를 좀 무시하려고 노력을 하게 해주고 차이가 확실하게 다른 애들은 차이가 확 나는 걸로 보게끔 해주는 애인데 그 타우를 튜닝한다 이꼴 어느 정도를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보고 어느 정도를 포지티브로 볼 건지 그 선을 결정하는 트레시홀드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 논문은 근데 그 설명 자체는 사실 인투이티브하게 너무 당연한 설명이어서 이게 논문이 되겠나 하는 정도로 심플한 건데 대신 논문에 되게 간단하지만 엘레강트하게 수식을 잘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를 컨트라스트 러스를 딱 시작해서 그 러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설명드린 그 개념에 해당되는 거를 하드한 경우와 하드하지 않은 경우에 수식이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면은 어떤 식으로 수식이 바뀌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이유로 비교적 비슷한 애들은 이런 러스를 따라가게 되고 충분히 다른 애들은 저런 러스를 따라가게 된다를 수식적으로 잘 설명해 줬습니다. 제 생각에서 이 논문이 억셉트된 이유는 이 수식 설명 때문이에요. 이것도 참고하세요. 논문 쓰실 때. 이게 근데 수식은 진짜 정말 간단하거든요. 정말 간단한데 간단하지만 컨트라스트 러스, 인플루언스의 러스 가지고 이거를 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던 거죠. 이렇게 간단한 디라이베이션에서 간단한 설명으로 타우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할 때 이걸 한 거죠. 좋은 논문이고요. 이건 이제 그 논문에 나온 결과는 아닌데 기왕 이제 hard positive, 그러니까 hard negative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논문 이후에 이제 hard negative, hard positive란 표현이 아주 스탠다드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외에도 이제 그것과 관련된 논문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논문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학습을 해봤더니 진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는 hard negative. 정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인코더, 내 언슈퍼바이스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인베딩을 만드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네거티브로 자꾸 활용이 돼야지 걔들을 충분히 멀리하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걔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개념을 디벨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피처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파지티브 관점, 그러니까 헐드한 네거티브가 사실은 학습에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근데 학습을 처음 시작할 때 헐드한 애들이 정말 많겠죠. 인베딩이 다 거의 랜덤하니까 그냥 네거티브들 전부 다 그냥 다 헐드하거든요. 그러니까 헐드하다기보다 그레이던트 되게 많이 생성을 하거든요. 근데 학습이 충분히 되고 나면은 정말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고 아닌 애들은 아닌 애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아닌 애들 쪽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네거티브 중에서 그러니까 인베딩 관점으로는 되게 비슷한 인베딩인데 실제로 개념은 정말 다른 애가 한 번 튀어나올 때 그레이던트가 확 발생하고 그때 네트워크가 확 좋아지고 그런 종류 연구 결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아이디어로 한 모티베이션을 한 연구 결과들이. 그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건 아닌데 그냥 예제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근데 기왕 얘기를 한 김에 이거는 언퍼블리시드 결과지만 앵커 이미지가 있고요. 앵커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 그냥 X1에 해당되는, XI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이걸 갖고 슈퍼바이저 컨트라스트 러닝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어그먼트를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중에 내 앵커가 중심이 되는 게 얘였을 때 요 중에서 요런 애가 나온 요런 그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지티브 샘플로 쓰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도 파지티브고요. 그죠? 왜냐하면 어트리뷰트 중에서 고양이라는 개념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고양이 털이라는 어떤 그 텍스처라든지 고양이 눈이 보이는데 눈이 있다는 그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쪽에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지티브로 쓰면 그런 개념들이 자꾸 이걸 많이 보면 볼수록 이런 종류의 그림을 볼수록 그런 개념들이 디벨롭이 될 거거든요.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거고요. 자, 이게 이제 하드 파지티브죠. 파지티브에도 이제 그냥 파지티브 있고 하드 파지티브가 있는데 하드 파지티브는 뭐냐면은 인간한테도 좀 어려운 거죠. 이것만 보고 사실 고양이라고 맞추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냥 인간이 보기에는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하고 뭐 다른 동물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인데 이거를 얘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모델이 학습을 진짜 열심히 하면은 인간보다 훨씬 더 다리만 보고도 고양이인지 개인지 구별을 잘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는 좀 더 어려운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얼핏 봤을 때 얘가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처음부터 높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학습을 진짜 많이 하고 나면 잘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정말 잘 나오면 정말 좋겠다. 해당되는 하드 파스티브고, 반면에 이거는 문헌에서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이제 논문을 써볼까 하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 그림까지 만들었는데 실제로 논문을 안 써가지고 저희가 멈췄는데, 근데 그때 만들었던 그림인데 여기 봐보시면 undesired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헌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을 얘기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냥 커먼 영어로 하면은 말이 되는데, 근데 봐보시면 여기 책에 있는 부분이 네거티브로 하필 잡히면, 크랍이 그렇게 되면은 이건 파지티브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관점에서는 텍스처를 배우려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라는 클래스를 배우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어트리뷰시 얘네 둘 사이에 커먼이어서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언디자이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개념을 확장하면은 둘 다 실내에 있는 상황이다. 실내에 있는 것들의 오브젝트들의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커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처음 얘기할 때 언슈퍼바이저는 정답 정하기 진짜 어려워라고 말했던. 왜냐면 이렇게 학습한 거 가지고 정말 이거는 실내 상황이 아니야 물어보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건 undesired가 아니고요. 이건 extremely hard positive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unsupervised는 그 개념을 정할 수가 없어요. 다운스트림 테스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unsupervised 문제들의 흑명이죠. 그걸 정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파인 튜닝을 하든지 뭐 RLHF를 하든지 뭔가 주로 이런 거에 쓸 건데라는 개념이 결국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성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살아남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봐보시면은 얘가 앵커일 때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그림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당연히 네거티브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obvious한 네거티브고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얘는 사실 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건 네거티브인데 어떤 텍스처 관점이라든지 눈이 있다, 꼬리가 있다, 다리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는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를 굳이 구별하려고 그러면 하드 네거티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습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정말 비슷하게 생겼지만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반면에 동물들이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들의 커먼한 털의 텍스처 관점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건 하드 네거티브가 아니라 사실 파지티브로 사용돼야 되는 이미지인 거죠. 그걸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냥 클래스적인 개념의 아주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생각하고 해보면 이건 하드 네거티브 정도 되겠네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미지에 그 세탁기 안에 고양이가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걸 잘라내가지고 이걸 네거티브로 쓰면은 사실 고양이라는 개념을 배우려고 그랬더니 얘는 파지티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네거티브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고양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는 undesired 네거티브. 예, 정말 순수한 unsupervised 러닝 관점으로는 정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부분이 이제 조금 재밌는데요. 이게 진짜 학습했던 결과거든요. 원의 폭 지난 다음에 봤더니 이게 이 앵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파지티브에 해당되는 거는 정말 파지티브에 있고요. 이 하드 파지티브에 있는 거는 어디 있죠? 하드 파지티브 요 정도에 있거든요. 이게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이제 중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드 파지티브니까. 학습이 끝나고 났더니 이 하드 파지티브는 여전히 코사인 시뮬레이트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얘네 두 개가 같은 어트리뷰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를 초기 원의 폭 지났을 때 비해서 8배가 폭이 돼도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드 파지티브는 이렇게 남아 있었고요. 반면에 파지티브는 원래 시작부터 파지티브였는데 뒤쪽으로 갔더니 오히려 조금 떨어졌어요. 약간 이런 경우에 두 개가 비슷하다는 개념을 약간 sacrifice 한 거죠. 아마도 이걸 sacrifice 한 이유는 다른 개념들을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클래스에 관계된 개념을 스트롱하게 인포스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제너럴한 컨셉들도 파지티브한 것들이 많고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undesired 네거티브는 꽤 떨어지긴 했는데요. 여기 생각보다 높은 상태로 남아있더라고요. 책이어가지고 당연히 엄청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슷하게 남아있고요. 하드 네거티브 여기 있었던 이거는 처음에도 중간 부분에 있었는데 하드 파지티브처럼 얘는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많이 좋아지지 못했고요. 네거티브는 처음에 그냥 랜덤하니까 초반에는 네거티브가 상당히 파지티브한 쪽에 있었는데 이거는 확실히 밑으로 확 내려보냈고 코사인 시뮬레이티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hard positive, positive, undesired positive, undesired negative 이거 다 태스크가 뭔지를 정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고 학습 결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이 어쨌든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학습하면은 그 벤치마크도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렇게 열심히 다운스트림 테스크로 쓰고 있으니까 적어도 클래시피케이션 관점의 개념들은 정리가 싹 끝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코사인 시뮬레이티 관점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왜 그래요? 예, 계속 설명드렸지만 코사인 시뮬레이티는 정말 약한 예요. 계산을 해내는 방식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예, 정말 위크한 시그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원하는 클래스에 관계된 이런 컴플리케이트된 개념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능력이 좀 부족한 매트릭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 오브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니까 학습에는 그렇게 단순한 게 사용되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지나가서 오늘은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트 러닝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슈퍼바이즈 컨트라스트 러닝 설명 진짜 쉬워요. 네, 컨트라스트 러닝 나와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어그먼테이션 디자인 테크닉 만드는 거였거든요. 슈퍼바이즈 러닝의 끝판왕을 아직도 끝이 아직 안 나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두 개를 적당히 잘라서 붙인다든지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잘라서 적당히 갖다 붙인 다음에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레이블을 적당히 레이블도 한 가지 레이블만 정답을 안 쓰고 두 가지 레이블을 0.5, 0.5 하든지 0.7, 0.4 섞든지 정답조차도 싱글 레이블이 정답이 아닌 여러 레이블이 확률 1을 나눠 가진 그런 어거먼티드 데이터셋을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학습에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능을 조금씩 계속 높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슈퍼바이저 어그먼테이션 하고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갑자기 그냥 어그먼테이션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그냥 인풋 X로만 익스펜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닝 테크닉은 바뀐 게 없죠. 슈퍼바이저 그대로인 거고 데이터셋만 X에서 계속 어그먼티드 이미지가 더 들어온 익스펜드된 X로 가고 있었는데 연구가 그거를 그냥 컨트라스트 러닝으로 그냥 러스하고 메소드를 그냥 컨트라스트 기법을 집어넣으면 어그먼트된 여러 가지 뷰가 학습에 진짜 사용되니까 슈퍼바이저도 그냥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아까 설명했던 그 템퍼레처 논문에 나왔던 걸로 비슷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같은 강아지여도 앵커하고 같은 강아지여도 그거에 어그먼티드 뷰가 아니니까 네거티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슈퍼바이저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 슈퍼바이저에서 어차피 내가 다운스트림 테스트 코드 클래시피케이션일 거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일 거고 내가 지금 쓰는 데이터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학습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도 쓸 거고 근데 컨트라스트 러스도 같이 쓰자. 컨트라스트 러스 쓸 때 어그먼티드 뷰, 셀프 어그먼티드 뷰 쓰지 말고 그냥 같은 클래스인 것들을 파지티브로 쓰고 레이블이 있으니까 아닌 것들을 네거티브로 쓰자. 어차피 다운스트림 테스트도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일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가 파지티브가 되는 거죠. 레이블이 같은 애들. 레이블이 다른 애들은 다 네거티브.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 해가지고 학습을 그냥 해요. 컨트라스트 러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두 개 써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슈퍼바이스의 소타를 다 새로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여전히 그냥 이 비전 옛날 좀 트레디셔널 표현을 쓰기에는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닌데 요즘 연구가 또 다 너무 멀리 가가지고 이 트랜스포머 연구가 완전 뒤집히기 전에는 이게 정리를 끝냈던 것 같아요. 슈퍼바이즈 이미지나 클래시피케이션 관련해서는. 성능이 정말 잘 나왔고요. 근데 잘 나왔는데 이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믹스업이나 컴믹스 이 중에 하나가 아마 송현우 교수님 논문일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 베이스라인으로 그때 이제 막 찍고 있던 이미지의 퍼포먼스 막 높이고 있던 것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새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근데 오토 어그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어그먼테이션 기법이거든요. 이거를 실제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 러스 부분에 사용할 건데 근데 그거를 컨트라스트 러스에도 사용해 보지만 그냥 인풋 이미지 데이터셋 X를 익스펜드하는 어그먼테이션으로도 이 어그먼테이션 테크닉을 써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성능이 옛날 거를 다 비트할 정도로 어그먼테이션을 잘 디자인을 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서브콘이라는 게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 러닝인데 그걸 이제 두 개를 럿을 같이 써보면은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봐보시면은 여기 탑원 퍼포먼스가 레스넷 50가 보통 되게 많이 보던 건데 그게 기존에 78.6 정도 나오던 걸 이건 별로 못 높였네요. 78.7 거의 비슷하고.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대신 그래서 큰 걸로 다시 한번 했죠. 성능 차이 좀 나는 걸로. 그랬더니 이거는 기존에 좀 덜 돌렸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 게 없네요. 기존 게 없다 보니까 한 0.8% 정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네, 성능 증가는 되게 미니멀한데요. 근데 이 당시 슈퍼바이스 러닝이다 보니까 정말 0.1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콘 논문이고요. 서브콘 논문은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이 논문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아까 밸리데이션
가지고 어그멘테이션 다 튜닝한 건데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 그, 그 오토인코더 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넘어간 것들이 훨씬 엘레강트한 것 같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논문도 아니나 다를까 이게 슈퍼바이즈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가 달리니까 싱클레어에서 썼던 어그멘테이션을 쓰면 베스트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면서 어그멘테이션을 다 튜닝을 새로 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오토 어그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약간 오토라는 게 들어있던 게 제 기억에 뭔가 오토메이션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어그먼트 찾는 과정을. 예,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튜닝 같았던 걸까 아닐까요? 그래서 어, 예, 포인트는 뭐냐? 예, 당연히 러스가 바뀌었으니까 또는 데이터가 바뀌면 또 당연히 어그멘테이션, 베스트 어그멘테이션 다 바뀌거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 바꾸면은 베스트 퍼포먼스 나는 것도 바뀌거든요. 다 디펜던트해요. 마지막 약간 성능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예, 튜닝으로 성능 차이가 나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슈퍼바이스 컨트라스트부도 당연히 그 작업이 있었고 어그멘테이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싱클레어하고 상당히 다르게 생긴 애를 써가지고 슈퍼바이스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고 끝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만 할까요? 하고 싱클레어, 비욘 싱클레어로 이런 네트워크들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리는데 이거 다음 주에 시작할 때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질문 없으시죠? 마지막 수업에는 게스트를 초청했는데 이번 학기에 질문이 너무 없으셔서 걱정입니다. 게스트를 제가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불렀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면 조교가 질문해도 웃지 마세요. 자, 조교님들한테 부탁을 해놓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게스트가 왔을 땐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점수를 더 드려야 되나? 이번 학기 좀 많이 조용하네요. 자, 어쨌든 러지스틱만 조금 얘기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러지스틱스는 과제 넘버 2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원했던 거랑 완전히 같은 프로세스고요. 대신 이제 그때 아키텍처 했던 그 다음 번부터 우리 과제 일 했던 그 다음 번부터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또 재밌는 논문을 찾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되고 계실까 봐 LLM을 쓰셨어도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특히 조교님이 지적해 주신 별 2개가 있는 텍스트는 볼드가 카피 페이스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명확합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라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신경 쓰면서 제출해 주시면 조교님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공부를 하시면서 숙제를 하시기 바라고요. 같은 프로세스로 할 거고 5월 29일까지 지금 아마 조교님이 오늘이나 내일 열어주실 거예요. 그럼 아무 때나 내셔도 되고요. 5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보팅을 좀 하고 6월 10일, 5월 29일 다음에 뭐 그 다음 일주일이나 열흘 뭐 이렇게 시간 주시겠죠? 그 보팅을 한 다음에 6월 10일 날 또 뽑힌 논문들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에는 뽑힌 논문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수업에 안 오시면은 보너스 점수 안 드리려고요. 게스트를 불렀더니 갑자기 원래 저의 계획은 게스트가 안 오실 경우에 저의 계획은 마지막 수업인데 100% 줌으로 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과제 넘버 2 이거 전번에 보셨던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조교님이나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요. 같은 내용. 네, 수업 시간에 다른 논문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특히 그때 지난번 수업했을 때는 그 뭐였죠? 이머전스 논문이 사실 잘못됐다는 논문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3분이나 지적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 수업하면서 좀 놓친 것들, 잘못된 것들 질문을 못 해주셨거나 논문을 찾아보시다 아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주도 홈워크하고 오늘도 홈워크 있고 다음 주 퀴즈 있고요. 강의 똑같고요. 피드백 여기 내시면 되고. 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